때 복대리 설명할 때 여러분들 복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선임한 직접 대리인이나 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걸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표현들이가 대리인이 직접 한 경우 말고 복대리인 선임해서 복대리인을 시킨 경우에도 다 적용될 수 있습니까? 셋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배우셨습니다. 배우긴 배우셨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표정은 이렇고 안 봐야 되는데 봐서. 자, 3번 대리권이 소멸한 후 복대리인을 선임을 해서 그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이후의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129조 문제가 나왔지만 126조였어도 5조였어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맞는 말이고 답이 3번이죠. 그 다음 4번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기본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126조 얘기겠지. 125조는 뭐죠? 갑, 을, 병이 있을 때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 떠벌린 거죠. 그래서 갑이 이 사람의 무권대리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5조의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나 칭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을 때 얘기해요. 그렇죠? 유효한 법률관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아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 5번. 5번은 법정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126조의 제목이 뭐죠? 고난을 넘은 표현 대리. 그 고난이 임의 대리권이라는 제한 조항이 없어요. 임의 대리인이 고난을 넘었건 법정 대리인이 고난을 넘었건 고난을 넘어선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다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126조는. 근데 안 된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 2조. 됐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는 2번 문제입니다. 2번은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이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러분 의무 부담 행위의 반대 개념이 뭐죠? 처분 행위.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여기서 1번부터 6번 중에 찍어보세요. 네? 의무 부담 행위, 처분 행위 구별하는 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총설에서요. 법률 행위의 뭐죠? 이거? 종류예요. 종류. 2번 문제예요. 자, 우리 법률 행위는 법률 행위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었죠, 여러분들? 그 안에는 의사표시가 들었고 의사표시가 몇 개 들었는지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말고 법률행위를 이거는 2번 문제는 법률행위의 종류, 총설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법률행위의 종류인데 법률행위를 이렇게 분류한 게 있었어요. 채권행위 이렇게 시작되는 거 있죠. 법률행위는 채권행위도 있고 또 무슨 행위도 있어요. 채권행위가 있으면 무슨 행위도 있을까? 물권행위. 그리고 제가 잘 몰라도 된다고 말했던 거 있는데요. 뭐죠? 준 물권행위가 있어요. 저렇게 셋으로 나눴잖아요. 채권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다시 다른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채권행위를 하게 되면 채권이 생기거든요. 채권이 생겼다는 말은 채무가 생겼단 말이니까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죠. 의무, 이행의 문제를 남겨요? 남기지 않아요? 남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의무 부담행위라고 해요. 의무 부담행위. 이걸로 끝이 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채권행위는. 근데 물권행위나 준물권행위는 이건 물권을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고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변동시키는 권리로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나면 그 자체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고 끝이 나버리는 것이지 더 뭘 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런 행위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처분행위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땐 편하게 설명했는데 주겠다는 약속과 실제로 주는 게 같은 행위예요? 다른 행위예요? 다른 행위죠. 주겠다고 약속하는 행위가 무슨 행위예요? 채권행위예요? 물권행위예요? 채권행위. 그게 의무부담행위고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줄 의무가 생기죠. 이행의 문제를 남는다고. 이행 안 해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근데 실제로 줘버리는 행위 있죠. 그 행위가 무슨 행위죠? 물권행위고 처분행위죠. 그렇죠. 그렇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걸 찾아라. 뭘 찾으세요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처분행위 찾으세요 이거예요. 종국적인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재매매 예약, 예약도 계약입니다. 그다음 주택 분양 계약. 얘들은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계약을 하면 뭐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남습니다. 전부 다 채권행위들이라고 얘들은. 그런데 채권 양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채권 양도. 양도가 뭐죠, 여러분들? 양도가? 계약에 의한 권리의 이전을 양도라 그러잖아요. 계약에 의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채권 양도라고 합니다. 그럼 채권을 양도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을이 갑에게 돈 1억 원에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채권자였는데 이 병과 계약을 해요. 이 채권 나한테 넘길게. 그 받을게. 의사합치해서 채권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양도의 합의만 가지고. 채권 양도의 합의가 있으면 채권이 그대로 움직여요. 그 다음에 얘가 뭘 해줘야 돼? 이미 넘겼는데.
채권 양도 자체가 채권자를 중국적으로 바꿔버리는 무슨 행위라는 거죠? 처분 행위예요. 이거는 의무부담 행위가 아닙니다. 처분 행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 그다음 43번은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뭐죠?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어디서 나온 거예요? 허위 표시. 여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렇죠? 의사표시에. 우리 3번 문제는 의사표시에 나온 겁니다. 우리 의사표시에서는 정상적 의사표시 배워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배워요? 비정상적 의사표시 네 가지 뭐죠? 비, 허, 착, 사강 이렇게.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배우시잖아요. 근데 여기 108조 문제입니다. 자, 3번은 108조 제2항의 제3자. 허위 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 자, 통정허위 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통정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하지만 그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배우셨죠? 그렇죠. 자, 108조 2항의 제3자,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허위 표시로 만들어진 일단 외관이 존재를 해야 돼요. 허위 표시로 겉모습이 하나 연출이 딱 된 거예요. 진실은 아닌데 소유자 같은 거 얘가 등기돼 있어서. 근데 가짜 매매여서 소유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외관상 소유자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이 제3자가 새로운 법률 원인을 가지고 이해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3자가 새로운 자기만의 법률 원인을 가졌어야지 제3자가 되는 거예요. 108조 2항의 제3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제일 만만한 게 가장매매죠. 허위 표시는 갑과 을이 진짜로 진의로 했어요? 허위로 했어요? 허위로 짜고 가장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버렸어요. 을 앞으로. 그 매매 무효고 등기 무효예요. 그쵸? 예,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죠. 하지만 등기부상 소유자처럼 보입니까 얘가? 그걸 외관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3자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제3자가 아니라고요. 여기다가 뭔가 자기의 고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원인.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전세권자로 들어갔다.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했다. 또는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다. 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저당권 설정을 받았다. 저 집을 압류했다. 또는 가압류했다. 저 집에 가등기를 마쳤다. 이런 자기만의 원인이 고유 원인이 있어야지만 제3자로 보호를 받고 이렇게 전세권 설정 받을 때 저당권 설정 받을 때 압류하고 가압류 가등기 할 때 선의로 했으면 즉 이게 허위 표시로 무효인 걸 모르고 했으면 이자에 대해서는 저 무효로 주장 못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맞나요? 이게 상대적 무효 이론이었어요. 자, 그런 얘기인데 답은 2번입니다. 이거는 뒤에 계약법을 배우시면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를 배우시거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걸 배우세요.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죠. 물론 작년에 배우신 분도 계시지만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제3자 간 계약이 뭔지 잘 모르니까. 자,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를 한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이게 가장 전세권자. 가짜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전세권, 가짜 전세권요. 가짜 전세권이니까 무효지. 전세권자 아닌데 등기부상으로 전세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가장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냐면 이건 2010년도 판례거든요. 10년도 판례도 막 내버려요. 이렇게. 갑의 건물을 빌렸어요. 우리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에요. 한 보증금은 한 1억 정도 줬어요. 이렇게. 임대차하고 전세권 설정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뭐죠? 임차권이에요. 얘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국민은행에 찾아가서 돈을 빌리고 돈을 빌려주는 국민은행이 그냥 빌려줍니까? 담보를 요구합니까? 담보를 요구하는데 이 집은 담보로 잡힐 수 없어요. 자기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남의 집이니까. 근데 이 임차권이 담보로 잡힐 수 있을까 없을까? 임차권에 위에 저당권 설정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혹시 임차권이 등기돼 있으면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못합니다. 물권 법정주의예요. 저당권은 부동산에만 설정될 수 있고 권리 중에는 딱 두 가지 권리밖에 없어요. 전세권, 지상권. 오늘 수업 들으신 분들 배우셨죠? 전세권, 지상권. 그러니까 임차권은 안 돼요. 등기돼 있어도. 근데 이게 뭐라면 물권으로서 뭐라면 전세권 등기돼 있으면 요 위에 저당권 발생할 수 있거든요. 1번 전세권이면 1-1로 저당 잡을 수 있어요. 전세권 담보대출 들어보셨죠? 이거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을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짭니다. 실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지도 않았으면서 이 사람을 전세권자로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갑하고 을하고 통정해서 허위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은행 가서 자금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권 가지고는 담보가 안 되니까 안 빌려줄 거니까.
아시겠죠? 가짜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다고요. 그리고 전세금도 많이 부풀려요. 이렇게 전세금이 많으면 담보 가치가 높을 거 아니겠어요? 보증금도 1억밖에 안 되는데 3억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등기부를 들고 가면 등기부상으로 전세권자